그곳에서는 나에게 몇 군데 주소와 미술대학의 추천서 한 통을 주었다. 나는 이 주소의 집들을 찾아 나서기에 앞서 오랜만에 석공 코르네프를 만나려고 비트그리 그의 작업장으로 갔다. 그리움이 나를 이 길로 이끌었겠지만 동시에 학기말 휴가 동안 할 일을 찾고 싶기도 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또는 울라와 함께 교수 2~3명의 개인 모델을 서게 될 얼마 안 되는 시간, 근무만으로는 앞으로 6주일 동안 겨우 먹고 살 돈밖에 되지 않았으며 거기에다 가구가 딸린 방세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코르네프는 여전히 나아가는 종기 2개와 아직 곪지 않은 하나를 목덜미에 붙인 채 벨기에 화강암 판 위에 몸을 구부려 거칠게 깎은 그 돌을 날이 넓은 끌로 조심스럽게 깎고 있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는 의미심장하게 글자 새기는 끌을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기도 했다. 깨끗이 문질러져서 이제는 비명이 새겨질 차례만 기다리고 있는 돌들을 돌아보기도 했다. 조개 껍데기 석회석 2개와 2인용 슐레지엔 대리석 1개는 이미 팔려서 숭늉된 조각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 석공의 성공을 기뻐했다. 그도 통화개혁 후 잠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 2사람은 그 무렵 미리 앞을 내다보며 서로 위로했다. 통화개혁이 아무리 활개치는 시절이라도 사람이 죽어 묘석을 주문하는 일마저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사람들은 죽어서 묘석을 샀다. 게다가 통화개혁 이전에는 없었던 주문까지도 생겨났다. 이를테면 푸주가는 가게 정면뿐만이 아니라 가게 안까지 색색의 라인 대리석을 입혔으며 수많은 은행이나 백화점이 파손된 사암과 응회암들은 다시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 고쳐져야 했다. 나는 코르네프의 근면함을 칭찬한 다음에 물어보았다. 이렇게 많은 일을 정말로 혼자서 해낼 수 있는지를. 처음에는 그는 대답을 피했다. 그러나 곧 4사람 정도의 일손이 필요할 때도 가끔 있다고 자백했으며 마지막에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내가 반나절씩 글자를 새겨주면 그 담례로서 서령 문자의 경우 석회암은 한자당 45페니히, 화강암, 휘록암은 55페니히를 지급하고 돛을 새긴 문자의 경우에는 각각 60페니히와 75페니히의 비율로 준다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조개 껍데기 석회암에 달려들어 금방 요령을 생각해내고는 서령 문자를 새겼다. 알로이스 큐퍼 1887년 9월 3일 출생, 1946년 6월 10일 사망 이라는 30글자를 꼭 4시간에 걸려 완성하고서 돌아갈 때 약속대로 13마르크 50페니히를 받았다. 이것은 내가 예정하고 있던 1개월분 방세의 3분의 1에 상당했다. 40마르크 이상은 지불할 수도 지불할 생각도 없었다. 왜냐하면 오스카는 앞으로도 빌크그리 마리아, 아들, 고스테, 퀘스트의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학생과의 친절한 사람들이 내게 준 4군데의 주소 중에서 나는 차이들러, 열리히, 거리 7번지라는 주소에 우선권을 주었다. 그 집이 미술대학에서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다. 5월 초, 무덥고 안개 낀 라인하류 지방 특유의 날씨였다. 나는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외출했다. 마리아가 내 옷을 단정하게 손질해 주어서 나는 예의 바른 인물로 보였다. 목표 삼은 건물은 먼지투성이 밤나무 뒤편에 칠이 벗겨진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 건물 4층에 있는 방 3칸짜리 집에 차이들러가 살고 있다.
율리히 거리는 반쯤 페어였으므로 이웃에나 건너편에나 집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 왼쪽에 야채며 민들레가 무성히 자란 동산이 있었는데 군데군데 녹슨 T형의 도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는 그곳에 차이들레의 집과 붙어서 5층 건물이 존재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오른쪽에는 일부가 부서진 건물이 3층까지 수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돈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몇 겹으로 금이가 틈이 생긴 반질반질한 금은 스웨덴 화강암 정면은 수리가 덜 돼 있었다. 장의사 셔르네만 이라는 글자 가운데 몇 개가 떨어져 있었다. 어느 글자였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 운 좋게도 여전히 거울처럼 매끄러운 화강암에 쐐기꼴로 새겨진 종려나무 잎이 양쪽 모두 무사했기 때문에 손상을 입은 이 가게가 꽤 경건한 겉모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미 75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이 가게의 관 보관소는 안뜰에 있었다. 내 방의 창은 안뜰로 나서 그 관 보관소는 언제나 나의 관찰 대상이 될 운명에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곧잘 구경했다. 그들은 날씨가 좋을 때는 두세 개의 관을 창고에서 굴려 가지고 나와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다른 것과 같이 밑으로 갈수록 좁게 만들어 놓은 상자들을 닦아서 갖가지 방법으로 광을 냈다. 내가 초인종을 누르자 차이들러가 직접 문을 열었다. 그는 뚱뚱하며 키가 작은 데다가 고슴도치 같은 머리를 하고 헐떡이면서 문간에 서 있었다. 렌즈가 두꺼운 안경을 쓴 얼굴 아래 절반은 솜털 같은 비누 거품으로 뒤덮은 채 오른손에 든 브러쉬를 볼에 대고 있었다. 어쩐지 술꾼 같고 말투로 보아 베스트팔렌 사람 같았다. 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말해줘요. 나는 수염을 깎는 중이고 또 발도 씻어야 하니까. 차이들러는 거칠의 인사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방을 들여다보았다.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그것은 본디 욕실로 사용하던 방으로 벽 절반쯤에는 녹색 특기 타일이 붙어 있었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안정감이 없는 벽지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차이들레의 비누 거품이 마르는 것도 그가 발을 씻고 싶어 하는 것도 상관치 않고 나는 목욕통을 두드리면서 물어보았다. 목욕통을 뜯어버릴 수는 없는가? 어차피 배수관도 없으니까. 차이들러는 미소를 지으며 회색 고슴도치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면도용 브러쉬로 거품을 내려고 했으나 잘 되지를 않았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다. 그래서 나는 목욕통이 붙은 이 방을 월 40마르크에 빌리기로 했다. 우리는 다시 어둠침침한 전등이 켜진 관처럼 좁고 기다란 복도로 나왔다. 일부는 유리가 끼어있는 문들이 복도에 있다 있었다. 나는 차이들러의 집에도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